이런 직무 수행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도구 이거를 평정 척도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리커트 척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점에서 5점을 주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5점 척도도 있고 7점 척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종업원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을 비교해서 차이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순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직원들을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나래비? 그렇죠. 나래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직원이 있으면 1등부터 10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냥 등분산 시키는 거지.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갭이 다를 텐데. 그렇죠. 1등이 얼마나 잘하는 건지 그치. 꼴찌가 얼마나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 못해도 어쨌든 1등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잘해도 꼴찌는 나오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등분산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 짝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토너먼트처럼? 네. 아. 둘둘이 붙여가지고 누가 더 나은지 둘 중에 한 명한테 1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뭘까요? 평가를 다 하기 힘들다. 그거예요. 네. 운도 아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명만 돼도 세 보면 45번이에요. 아 그걸 다 이렇게 한 번씩 네, 비교한다고? 1대1로. 비교를? 50명이면 1225번 비교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죠. 코드 짜면 금방 죄송합니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틴더야 틴더. 그걸로. 손가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제 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도 수행은 정상 분포를 따를 거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정상 분포에 가깝게 점수를 매기게, 그러니까 억지로 등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뭐 5개나 10개 범주로 쪼개가지고 몇 등급에는 몇 명씩을 넣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맞게 딱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수행은 편포되어 있을 수 있죠. 아,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잘하거나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억지로 정상 분포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신이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업원 비교법들, 순위를 매기거나 짝 비교를 하거나 강제 배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집중 오류, 관대 오류는 제거되죠. 하나로 다 몰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전한 한계는 뭐냐면 후광 오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의 영향은 여전히 받게 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상대평가인 거죠? 상대평가 방법이 종업원 비교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건지 억지로 차이를 만들어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문제죠. 실제 수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방법, 종업원 비교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 번째는 행동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좋은 직무하고 나쁜 직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좀 무섭다. 그것은. 예를 들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칭찬 스티커. 쓰레기 그치. 버리는 네. 거. 네.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인 행동. 예를 들면 뭐 직무에서 항상 보안경을 착용한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체크. 그다음 부정적인 행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계가 그냥 돌아가게 방치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상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덜 모호하기는 하죠. 점수를 주고 1점에서 5점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변형된 방법은 이런 행동 기준 평정 척도라고 하는데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평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1점에서 5점 사이에 평가하게 하는 거죠. 일단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방법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척도 개발 과정에서 종업원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뭐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건지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수행이 뭔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해야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 명확한 우수한 기준이 사원이야.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 그다음에 피평가자가 모두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맞아, 이건 잘한 거지, 이건 못한 거지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직무마다 이걸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평정 방법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 평가 방법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평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다른 생산 자료들하고 이 수행평가 점수가 관련성이 있는지 상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왔던 것 중에 뭐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랑 이런 평정 점수하고 관련성 있는지를 상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연구 결과에서 상관이 높지 않게 나옵니다. 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하냐면 그런 이유는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네네. 이거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상관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그렇죠. 판매액이 곧 우리가 평가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냥 판매액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바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들도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생산 자료가 개인의 진짜 수행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 상관계수가 낮다는 건 그냥 서로 다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표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개념 준거하고 실제 준거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다른 지표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상관계수는 낮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집중적인 평가 교육을 받은 그런 심판들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 심판 이런 사람들도 서로 의견 불일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후광 오류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후광 오류는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저를 동료?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자랑해봐. 어떻게요? 자랑. 아니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그냥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뭘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캐빈저 헌트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하는 게임 아이디어예요. 그냥 어느 장소에 가면 뭐 종이 쪽지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면 뭐 상을 받고 아니면 다음 미션의 다음 장소인지 미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정부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걔를 약간 이 게임 앱처럼 만드셔갖고 사업을 따내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넣는데 이런 데 넣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이 저한테 이 아이디어를 잘 자기가 써갖고서는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있을 때마다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저 뭐 하나 얻어 걸린 걸 텐데 분명히. 너무 좋게. 네. 근데 잘 풀린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그 다음에는 얼마나 송금했어라고 할 줄 알았더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호구 효과 아니에요? 오 그럴싸한데 야 호구된 거야? 야 돈이 있으면 후광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번에 계속 질문을 하신 게 이제 후광 효과가 발생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사람, 물어볼 사람으로서 뭐 위치가 됐으니까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호구 효과 멋진데 마우스 타이거 마우스 이펙트에서 어쨌든 김 팀장 가만히 있다 지금 빵 터졌어. 뭔 얘기인가 했네. 네, 계속 해보세요. 그 이런 이제 평가를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의 동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평가하는데 피평가자 평가하는 말고.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는 거예요. 평가자가 종업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압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자가 정확하게 평정해서 좋을 게 뭐죠? 보상이 없어요. 그다음에 거꾸로 부정확하게 평정하더라도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바이어스 심한 머신러닝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로 찍는 거랑 그렇게 똑같은 되는 거네. 거죠. 네. 그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상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부하가 승진하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게 인사 근거로 쓰이거든요. 평가자에. 그렇죠. 얘네가 업무 수행을 잘해야 나도 잘한 게 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야 그 사람이 뛰어난 리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하의 점수가 평가자의 직무 수행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낮게 평정했어요. 그럼 사실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죠. 아니까 나중에. 부하들이 안 좋아하겠죠. 알게 되면 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되게 불쾌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연구들에 뭐가 있냐면 이런 수행 평가들을 다 통합해서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행 평가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연구 목적인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승진이랑 관련된 거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런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평정하게 만들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뭐가 좋은 수행이고 뭐가 나쁜 수행인지 일단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모호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작업자들을 수행 수준으로 구별하는 게 조직 문화 자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야 돼요. 평가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이런 수행평가 체계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합의가 그 다음에 피평가자들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해서 보상이 손실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고 그거를 바로 피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피해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로 이 사람이 이거는 나쁘게 점수를 받으면 난 무조건 아웃이야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면 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점 점수만 갖고 하면. 어려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평가자가 정확하게 평정하면 그것에 보상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 정확하게 된다는 평가하는 거죠. 거는 또 그걸 또 기준으로 평가해야 기준을 되는 먼저 거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주관적으로 평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지 않으면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박 박사 얘기처럼 다 오픈하면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오픈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뢰를 확보한다 부분이 제일 오픈할 때 큰 아니, 방법인데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다 오픈하니까 쟤를 제대로 평가했네 이런 것도 있고 신뢰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선 저는 뭐 절대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다는 존재하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픈할 때 가지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보는 장점은 합의하라는 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합의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면 뭐든지 안 되는데 합의라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에너지가 많이 따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을 해야만 그 다음번에 얻을 수 있는 과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걸 오픈한 적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그 공정성 지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직 심리학에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들 그런 과정들이 공정한지를 종업원들이 지각하고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한지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지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느끼는가? 설문으로 돼 있어요. 설문. 구성원들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도 논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 과정에 내가 참여했다고 느낄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평가값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하게 썼고 그렇게 겪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25%는 넘는가? 같은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려우니까 다음번에 뭐 전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계속 그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습적으로 이제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냥 행위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계속 논의의 장이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 평가를 받는데 내가 그 평가 방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점수를 내가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입사할 때 동의 다 하는데. 그냥 그건 관례고 관례. 포괄적 동의를 하고 입사하긴 하죠. 어쨌든.